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20년 4월,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멀게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전주와 부산을 뒤흔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첫 번째 피해자인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A씨는 4월 14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평소 갑작스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죠. 경찰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CCTV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A씨가 당시 34살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간주됐어요. 하지만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최신종이라는 남자의 차량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통신 기록과 차량 이동 경로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신종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정밀 분석한 끝에 그곳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를 통해서 그가 주요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던 중 4월 18일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산에서 거주하던 29살의 여성 B씨가 실종된 겁니다. B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최신종과 만남을 약속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 사건은 기존의 실종 사건과 함께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죠. 경찰은 최신종이 피해자 B씨를 랜덤 채팅 앱으로 유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신원을 감추기가 쉽고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특성 때문에 최신종에게는 범행 대상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어요. 그는 이 앱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뒤 교묘의 신뢰를 얻으며 만남을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B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과 최신종의 차량 이동 경로가 일치하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신종의 차량이 전북 완주군 과수원 근처에서 정차했던 기록이 있던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어요. 최신종의 차량이 A씨와 B씨의 실종 당시 각각의 범행 장소에서 포착이 됐고, 피해자들의 통신 기록이 최신종과 연결이 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경찰은 4월 19일 최신종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시 그는 부산 여성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을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씨름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유망주로 주목받았다고 해요. 전국 소년씨름체전 우승, 전북씨름체전 우승 등 여러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씨름을 그만두게 됩니다. 체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씨름부에서 퇴출된 이유가 인성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후배들을 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친구,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드러났던 거죠. 그런 그는 전주 지역에서 소위 전주짱으로 불렸습니다. 싸움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어릴 적부터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고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그를 피하기 위해 도망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폭력성이 얼마나 두려움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신종의 문제 행동은 단지 폭력에 그치지 않았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자랑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가 어린 나이부터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으로 여겼음을 보여주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의 폭력성과 범죄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에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서 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단 6개월에 불과했죠. 이후 그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2015년 김제의 한 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쳐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폭력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법의 허점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도 있는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어요. 사업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한 달에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실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들과 그의 과거를 보면 그의 가정생활도 그저 평범하진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최신종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4월 15일 새벽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10개 정도 분량의 유서 음성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합니다.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서 형식의 음성 파일을 녹음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릅니다. 2020년 4월 17일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날이죠. 최신종의 아내는 남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죽으려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약의 양이 줄어든 흔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신종이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신종이 먹은 약이 정말 아내의 약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약물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신종에게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이의 돌잔치도 치렀는데요.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들은 가정을 지키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그는 가족을 자신의 사회적 가면으로 활용하면서 이면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했어요.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과거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두 건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신종이 자신의 범행 대상 중 하나로 아내의 친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선배라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14일 이날 밤 최신종은 자신의 아내와 절친했던 친구 A씨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으니 잠시 나와달라며 A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평소 최신종을 믿고 있었던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가 운전하는 검은색 혼다 차량에 올라탔어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후 10시 30분쯤 최신종은 만남을 약속한 직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합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A씨가 최신종의 차에 탔죠. 둘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그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던 중 A씨는 잠시 차에서 내렸지만 최신종의 설득에 다시 차에 타게 됐죠. 차 안에서 그는 A씨에게 자신의 금전 문제를 털어놓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최신종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1월경부터 마진거래에 투자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는데요.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재투자를 했다가 추가로 돈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배달 대행 업체 본사에 보내야 할 공금까지 몰래 사용해서 마진거래에 투자했다가 이마저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A씨에게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겁니다. 그는 A씨에게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어요. 15일 자정 무렵 A씨는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저항했지만 그는 이를 폭력으로 억압합니다. 이후 최신종은 그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죠.
이에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끝내 그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그가 이미 사망한 A씨의 지문을 이용해서 그녀의 계좌에서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거였어요. 게다가 A씨가 평소 아끼던 금팔찌까지 빼앗았죠. 이 금팔찌는 최신종의 아내와 A씨 등 몇몇이 우정의 의미로 함께 맞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의 아내와 A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데다가 사건 발생 전까지도 한 동네에 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범행 이후 최신종은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전주시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전라북도 임실군 한 하천변 숲을 속에 유기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2020년 4월 18일 이날 밤 최신종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타인과 연결해주는 랜덤 채팅 앱. 최신종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범행 대상을 찾기에 딱 맞는 도구였죠. 밤 11시쯤 최신종은 채팅 앱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제안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에 맞춰 만난 B씨는 최신종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죠. 이후 완산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 주차했고 차량 내부에서 그는 먼저 7만 원을 지급하고 B씨와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약 1시간 뒤 최신종은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는 15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계좌이체로 보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후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는 점점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B씨는 이를 눈치채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최신종을 뒤따라 내린 뒤 그녀를 강제로 붙잡아서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투명 테이프로 B씨의 손목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죠. 욕설과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차량을 몰아 전라북도 완주군의 외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과수원 인근에 차를 멈췄습니다. 멈춘 차량 뒷좌석에서 그는 B씨의 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졸랐어요. 아빠랑 단둘이 산다며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을 했지만 최신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0분간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했죠. 최신종은 이번에도 철저히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서 끌어내 약 17m를 이동한 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복숭아밭에 유기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전주로 돌아와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체포 당시 최신종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 지문, 피해자의 유품 등 압도적인 증거가 쏟아지면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죠. 5월 14일 검찰 조사를 하던 중 최신종은 두 번째 피해자인 B씨를 살해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신종이 1년간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1148명 중 158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찰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다행히 모든 사람들의 신변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수법과 접촉 대상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더했습니다. 최신종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검출된 DNA와 최신종의 지문이 그의 범행을 명확하게 증명했죠. 전문가들은 최신종의 행동이 충동적이면서도 반복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철저히 속여서 자신의 요구를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교활함을 보였어요. 이 사건의 잔혹성과 치밀함 등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 재판 과정도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어요. 검찰은 최신종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강조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첫 공판에서 최신종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한 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최신종의 차량과 통신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행적을 재구성하면서 최신종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했는지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최신종이 경제적 문제와 도박빚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재판의 쟁점은 최신종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우울증 약을 다량으로 복용한 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최신종이 사건 직전에 커터칼을 구매하고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그리고 살인 공소시험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2020년 10월 20일 전주지방법원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2021년 7월 9일 대법원에서는 최신종의 항소와 검찰의 형량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했죠. 범죄 전문가들은 최신종이 저지른 2건의 살인이 단발적인 가능성보다는 연쇄살인의 초기 단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148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다행히 해당 여성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이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보여줬죠. 범죄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PCLR 검사에서도 최신종은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가 만약 가석방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없는데요. 최신종의 가석방은 2041년부터 가능하죠. 다만 죄질이 나쁜 경우 웬만해서는 가석방이 잘 떨어지진 않는데 2021년 9월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신종은 평생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